벼슬이 오를수록 작아지는 집.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종 때에 김정국이라는 정승이 살았답니다. 김정승은 본래 재산이 좀 있었지요. 벼슬을 사는 사람에게 재산이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애써 벌어서 모은 재산이든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든 벼슬 전의 재산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일단 벼슬을 살고 난 뒤에 재산이 느는 것은 문제가 된답니다. 그런데 김정승은 평소에 벼슬을 살면 깨끗해야 한다. 벼슬 살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은 허가받은 도둑의 짓이다. 라고 얘기하였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 아니겠어요? 김정승의 벼슬이 한 등급 올라갔답니다. 그러자 김정승은 즉시 집을 줄였어요. 그러자 부인이 말하였지요. 아니, 집을 왜 줄입니까? 우리가 양심껏 살면 그만이지 집을 왜 줄입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많을 것인데. 허허, 벼슬이 오르면 봉급이 많아질 것이니 그전보다 살기가 좀 편할 게 아니오. 게다가 집을 줄이면 관리하는 경비가 줄어드니 더 살림이 윤택해질 것이오. 손님이야 좁은 데서 맞이하면 어떻소? 좁은 데라도 정성만 있으면 되는 법. 따뜻이 맞이하면 되지 않겠소? 김정승의 벼슬이 또 올랐답니다. 허허, 나같이 무능한 사람의 벼슬을 또 올려주시다니. 그러면 집을 또 줄여야겠군. 그러면서 식구들을 다 일러서 집을 또 줄였답니다. 그런데 또 벼슬이 올랐어요. 그러자 집을 또 줄였지요. 벼슬이 오를수록 집이 작아지니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허허허, 벼슬이 자꾸 오르니 어찌합니까? 백성들은 벼슬 사는 사람들이 행여 나라 돈을 떼먹지나 않나, 권세를 이용하여 재산을 늘리지나 않나, 있는 재산을 요령껏 불리지는 않나 하고 의심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벼슬을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고 명예가 올라가니 재산이 좀 줄기로 뭐가 섭섭하겠습니까? 벼슬 얻고 명예 얻고 돈까지 얻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지만 그러다 보면 백성들의 손가락질만 받아서 나라를 위해 일하려던 젊은 시절의 꿈을 다 펼 수가 없습니다. 재산보다 내 꿈을 펴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재물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나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하여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였답니다. 이번에는 외직으로 나가 벼슬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색다른 명령을 가족에게 내렸답니다. 이제까지는 집을 줄였지만 이제는 논밭을 절반으로 줄이자. 아니, 전답을 왜 줄입니까? 서울에서 벼슬 살 때는 사람들이 집이 호화로운가에 관심을 갖고 지방에 나가 벼슬을 살면 논밭이 많은가에 관심을 갖는 법이다. 앞으로는 백성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니 더 조심해야 한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겨우 전답 두어 맞이기밖에 안 남는데. 그러자 김정국은 부인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였어요. 부인, 벼슬 사는 남편과 함께 살자면 이 고생을 하여야 하오. 설마 나라에서 우리를 굶기기야 하겠소.
외직 벼슬이란 관찰사였어요. 관찰사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랍니다. 관찰사가 왔다고 하니 부하들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였어요. 그러자 관찰사는 호통을 쳤답니다. 여기는 바다에서 먼 곳이니 생선이 밥상에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생을 하겠느냐. 백성을 위한다는 관리가 백성을 고생시켜가면서 맛있는 반찬을 먹겠느냐. 이 고장에서 나는 반찬이면 족하니 이후부터는 따로 준비하지 말거라. 그러자 관찰사 아래에 있는 원이나 현감 등 벼슬아치도 자연히 사치하지 않고 음식도 요란하게 차리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자연히 백성들도 기뻐하였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꼭대기부터 청렴 결백해야 아래도 따라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나라의 힘도 강해지고. 김정국 관찰사의 뜻은 이것이었답니다. 이제까지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때로는 볼기짝을 맞아가면서 곡식을 바쳐야 했던 백성들은 김정국 관찰사가 오래오래 머물기를 기원하였어요. 밥과 국과 김치와 된장, 그 밖에 반찬 한두 가지 더 보탠 것이 관찰사의 밥상이었지요. 그래도 건강하기만 하였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섭섭하지만 그 고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관찰사가 떠날 때 재산을 보십시오. 2억 한짜리 집, 2어 맞이기 논밭, 책 1시렁, 겨울 소목과 여름 배옷 각각 2어벌, 그리고 검은고였어요. 하나 빼놓은 재산이라면 나귀 1마리지요. 끄덕끄덕 타고 다니던 나귀 1마리. 이상의 재산을 보면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들 부부와 자식들은 만족하였어요. 한 친구가 김정국에게 말하였지요. 자네가 깨끗하게 벼슬 사는 것은 좋으나 가족의 고생이 말이 아니군. 너무하네. 남보다 부자로 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유별나게 가난하게 살려고 할 것이야 없지 않은가? 글쎄, 자네 말도 맞네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벼슬길이 사라지는데 어떡하나. 하하하. 나는 벼슬이 좋아서 재물 욕심을 버렸다네. 그러면서 검은고로 노래를 불렀답니다. 친구여, 잘 먹고 잘 살면서 벼슬을 어찌 산다는가. 이 방을 보게나. 우리 식구가 눕고도 몇 뼘의 여유가 있네. 저 밭에 곡식이 자라고 있어 겨울 걱정은 면하게 되었네. 추우면 솜옷을 번갈아 입고 더우면 베옷을 번갈아 입고 밥그릇에는 아침에 먹다 남겨둔 점심이 있다네. 봉급 때가 되면 나라에서 먹을 것을 주니 걱정이 없네. 땅이 있고 옷이 있고 밥이 있고 거기다가 책과 가야금이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자네 같은 친구가 있으니 이만하면 한 세상 만족하여라. 태평하여라. 내가 태평하면 나라도 태평하고 나라가 태평하면 나 또한 태평한 법. 친구여, 잘 먹고 잘 살면서 벼슬을 어찌 산다는가. 이만하면 만족하여라. 태평하여라. 친구는 이 노래에 따라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때 부인이 조그마한 상에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나왔답니다. 김정국이 후에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한 것은 물론이요. 깨끗한 정치가로서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인물로 남게 되었답니다. 잘난 척한 선비들.
옛날 어떤 산중의 절에 훌륭한 스님이 있었답니다. 이 스님에게는 여기저기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아 절까지는 저절로 길이 날 정도였어요. 이렇게 되자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니라 그 동네에서 공부를 많이 한 걸로 알려진 선비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선비 셋이 모여서 모의를 하였답니다. 저 절의 스님이 아주 고명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하니 공자님 공부를 한 우리로서는 참으로 셈이 나지 않소. 그러니 한번 골탕을 먹입시다. 그렇게 합시다. 가서 무조건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배우러 왔다고 하면서 시험하여 봅시다. 우리 같은 선비가 배우러 왔다고 하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럽시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서너 개 준비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줍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선비들은 절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깍듯이 절을 하고 나서 말을 하였지요. 우리는 이 아랫동네에 사는 선비들인데 스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말은 이렇게 하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스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하였어요. 스님은 그들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먼저 뜨거운 차를 각기 한 잔씩 권하였지요. 잔마다 가득가득 차를 부어준 것이었어요. 이렇게 잔이 뜨거우니까 선비들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스님이 말하였어요. 오라, 차가 뜨거워서 못 드시는군요. 그러면 저기 있는 찬물 주전자를 기울여서 뜨거운 찻잔에 따라 식혀 잡수시지요. 이렇게 말하자 선비는 화가 나서 말하였어요. 아니 스님, 우리를 놀리는 것이요. 이렇게 뜨거운 차가 잔에 가득하여서 넘칠 지경인데 어찌 여기다가 찬물을 붓는단 말이오. 에헴,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를 어린애인 줄 알고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오. 이렇게 빈정거렸어요. 그러자 스님이 옷깃을 가다듬으면서 말하였지요. 더운 물에 찬물을 부으려면 먼저 찬물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소. 두 번째 들어갈 물이 어디로 가겠소. 그러니 물이 잔에 가득하여선 안 된단 이 말씀이요. 몇 번이나 말해야겠소. 그러자 스님이 다시 말하였어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뭔가 배우러 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득 차서 왔으니 내 말이 어찌 들어가리요. 말하자면 당신들 소견은 가득 찬 뜨거운 물이요. 내 소견은 뒤에 부을 찬물이란 말이요. 당신들 의견이 가득 찼는데 내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남의 말을 듣고자 하면 먼저 자기를 비우시오. 자기 마음에 빈자리가 많을수록 남의 마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스님의 얘기를 듣고 새 선비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떠나갔다고 한답니다. 이 세상 제일 무서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어떤 동네에 서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서당 훈장이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다. 스승님,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한 아이는 호랑이가 무서워요. 또 한 아이는 늑대가 무서워요 하고 대답하였지요. 그런데 한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어서 스승님, 저는 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산 사람이 무섭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다니요. 그래서 훈장이 다시 물었답니다. 참으로 어려운 대답이구나. 어찌하여 산 사람이 무서운고? 산길을 가다가 산 사람을 만나니까 호랑이나 늑대 그 무엇보다도 무서웠습니다. 그래? 참으로 이상하구나. 어째서 산 사람이 무서웠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밤중에 산길에서 사람을 만나니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왈칵 무섭고 떨리고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호랑이나 늑대처럼 털이 있는 짐승은 불을 무서워하고 쇳소리를 무서워하지만 사람은 이것을 다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호랑이를 잡아 죽이는 방식은 정하여져 있지만 사람을 막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한 은혜. 한참을 달렸어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재상의 집에서 멀리 가야 했답니다. 동비는 이러한 일념으로 밤길을 처녀의 몸으로 혼자서 달리고 또 달렸지요. 정신없이 달려가다 숨이 차올라 더 이상 발을 뗄 수 없어 잠시 길가에 주저앉았어요. 문득 노 마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어디를 가든 잘 살거라. 이것이면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노마님의 손에는 갖가지 폐물과 옷가지를 담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노마님의 눈가엔 눈물이 그렁하였지요. 동비가 어려서 조실부모한 뒤부터 친딸처럼 여기면서 키워준 노마님이었어요. 노마님의 배려에 어려움 모르고 그 집에서 컸답니다.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더니 차차 자라나서 어엿한 처녀의 모습이 되자 동비는 여느 처녀들 못지않게 어여쁘기 이를 데 없었어요. 한편 재상을 지내는 최대감은 어여쁜 처녀로 자라나는 동비를 바라보며 야릇한 미소를 짓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최대감이 은근한 목소리로 동비를 불렀지요. 동비는 최대감의 부름에 생긋생긋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동비가 최대감의 앞에 다가가서 앉았답니다. 그 순간 최대감의 손이 뻗쳐오는가 싶더니 동비의 몸을 와락 끌어안았지요.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동비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감히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다만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쳤답니다. 동비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최대감은 그녀를 놓치고 말았어요. 동비는 문을 박차고 나가 자신도 모르게 곧장 노마님이 계시는 안방으로 갔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동비는 노마님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노마님은 당황한 얼굴로 동비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네 꼴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야? 동비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어요. 마님, 소녀는 이제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얘야,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보거라. 동비는 울먹이며 조금 전의 일을 말하였어요. 노마님은 묵묵히 듣고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렇다고 네가 죽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마님. 만일 제가 대감의 분부를 듣지 않으면 틀림없이 고초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분부대로 이행한다면 저를 어려서부터 키워주신 마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되오니 제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옵니다.
노마님은 이 같은 동비의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였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더니 장에서 적지 않은 폐물과 옷가지를 꺼내주며 말하였어요. 아무래도 네가 이 집에 있기는 힘들겠구나. 이 물건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 길을 마련해 보도록 하거라. 이것을 미천으로 삼으면 먹고 지내기엔 어렵지 않을 게다. 그날 밤 노마님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살며시 동비를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왔답니다. 동비가 노마님에게 수십 번도 더 하직 인사를 올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뛰쳐나온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지요. 하룻밤 사이에 처량해진 자신의 신세에 기가 막힌 동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비는 이 세상에 아는 사람도 아는 집도 없었지요. 다시 일어서서 무작정 길을 가다 보니 날은 벌써 새벽을 향하고 있었어요. 동비의 눈앞으로 강이 보였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어요. 문득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니 말을 탄 한 사나이가 다가왔어요. 그 사나이는 처녀가 이른 새벽에 홀로 강가를 헤매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여 의심스런 목소리로 말을 건네었어요. 무슨 일로 젊은 처녀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길을 가는 것이오? 동비는 겁먹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대답하였어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여 강물에 빠져 죽을까 하옵니다. 사나이는 가련한 동비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젊고 어여쁜 처녀가 세상을 버리다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떻소? 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으니. 동비는 살며시 사나이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인연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나이를 따라가기로 하였답니다. 그렇게 사나이와 동비는 새벽길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지요. 세월은 흐르는 강물같이 흘러갔어요. 동비를 그렇게 떠나보낸 최대감 댁의 노마님은 가슴속에 시름을 묻어둔 채 세상을 떠났답니다. 노마님이 세상을 떠난 후 최대감의 집은 그 기운이 다했는지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최대감이 죽자 연이어 그의 아들들도 세상을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최대감의 손자 울룡만이 혼자 남게 되었지요. 그러나 가세가 이미 기운 지 오래라 사는 모습이 비참하기 그지없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울룡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선조 때부터 집에서 부리던 노비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들의 호적이 어딘가 있을 것이야.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면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종은 상전의 소유물이었으므로 종의 호적 또한 상전이 갖고 있었지요. 그 호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종은 상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때문에 운 좋게 상전의 집을 나와서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마다 얼마의 공물을 상전에게 바치는 것이 상례였지요. 만일 종들이 공물을 바치지 않을 경우엔 상전이 마음대로 돈을 받고 그 종을 딴 사람에게 팔아버려도 그만이었어요.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울룡은 빙그레 웃으며 종들의 호적을 찾았어요. 그러고는 기세등등하게 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갔지요. 울룡은 그곳에서 종들의 호적을 내보이며 거만하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은 모두 우리 선조의 은혜를 입은 하인들이다. 나의 조모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편히 살게 해주었으나
내 이제 생계가 막막해졌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하여라. 갑자기 나타난 상전이었지만 종들은 마지못해 대답하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자신들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갑자기 나타난 울룡이 밉기만 하였지요. 종들은 일단 울룡을 방으로 모신 뒤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였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그자에게 줄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글쎄 말이야. 그렇다고 공물을 주지 않으면 우릴 딴 사람에게 팔아넘길지도 모르니 이거 참.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한 사내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어요. 이렇게 고민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어? 아예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무슨 소린가? 오늘 밤 그자를 없애버리세.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처리하면 탈로 날 염려도 없지 않은가? 그러자 종들은 잠시 술렁거리더니 이내 다짐하였어요. 아무래도 그 길밖에 없겠네. 한편 울룡은 저녁상을 물리고는 고된 여행길에 쌓인 피곤함으로 금방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자던 울룡은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살며시 눈을 떴답니다. 울룡은 살며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밖에는 종들이 손에 칼과 도끼를 들고 숨을 죽이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울룡은 가슴이 철렁하였어요. 어서 달아나야 했지요. 그는 작은 들창문을 열고 방에서 빠져나와 있는 힘을 다해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러고는 무작정 뛰었답니다. 한참을 뛰다 뒤를 돌아보니 종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울룡은 사력을 다해 도망쳤지요. 정신없이 가다 보니 날이 어느덧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기력을 잃은 울룡은 종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음을 확인하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때마침 이른 새벽에 불공을 들이러 가던 부잣집 마님과 하인이 지나가다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였지요. 마님은 그 사나이를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라고 하인에게 명하였어요. 운룡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낯선 방 안의 모습이 들어왔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이 말을 걸었어요. 이제 정신이 드시오? 운룡은 그 하인이 자신을 해치려던 종들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며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거 참 고생 많았겠소. 잠시 기다리시오. 마님께 알려야겠소. 하인은 마님께 가서 울룡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만히 하인의 이야기를 듣던 마님은 잠시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울룡을 방 안으로 들게 하였지요. 울룡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벌떡 일어나 그를 상석으로 인도하였어요. 울룡 도련님, 이리 앉으십시오. 울룡이 깜짝 놀라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감히 상석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마님은 울룡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어요. 도련님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이 노인네는 어렸을 때 도련님 댁에서 자랐습니다. 바로 도련님의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어여삐 여기시며 키워주셨지요. 제 나이 올해 70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마님의 은덕이지요. 제가 개경을 떠나온 지 오래여서 궁금해도 어쩔 도리가 없던 차에
이렇게 도련님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하늘이 저에게 늦게나마 옛 상전의 은혜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집의 안주인은 바로 예전에 최대감의 집에서 도망 나온 동비였어요. 나이가 들어 이젠 호호 백발의 노인이 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그 옛날 자신에게 베풀어준 노마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지요. 동비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과 손자를 불렀답니다. 이분은 옛날 내가 모시던 마님의 손자이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분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하느니라. 동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울룡에게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하고 갖은 정성을 다해 모셨답니다. 동비의 아들들은 모두가 준수한 용모에 기계와 재력까지 갖추고 그 마을의 유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낱 떠돌아다니는 거린 같은 사내를 어머니께서 상전으로 받들며 자신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모시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울룡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엄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있는 터라 거역할 수 없어 속으로만 불만을 사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울룡이 동비에게 말하였어요. 덕분에 편안히 잘 쉬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는데. 동비는 울룡의 말을 잘랐어요. 며칠 더 묵고 가신들 상관 있겠습니까? 좀 더 계시지요. 마침 주변에 아들들이 듣고 있는지라 동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날 밤 울룡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었어요. 도련님, 저희 아들들이 도련님을 불편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지금이야 늙은 어미가 명하는 일이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도련님 혼자 길을 떠나신다면 지난번 같은 일을 또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동비의 말에 울룡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홍기가 꽉 찬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그 아이를 소실로 삼으십시오. 울룡은 동비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어요.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초라해졌다 하지만 선조가 부리던 종의 손녀와 혼인을 하는 것은 영 내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울룡이 망설이는 것을 본 동비는 단호하게 말하였어요. 도련님, 저는 제 손녀딸을 양반집에 시집 보낼 속셈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 옛날 마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도련님을 안전하게 모시려 할 뿐입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는 어찌하여 제 뜻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동비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울룡은 마지못해 그녀의 말을 따랐어요. 다음 날 동비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손녀딸을 울룡에게 시집 보낼 것을 명하고 준비를 서두르게 하였지요. 어머니의 엄한 분부에 아들들은 두말 없이 신방을 꾸미고 혼수를 준비하였어요. 그날 밤 울룡은 의복을 정제하고 동비의 손녀와 혼례를 치렀답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동비는 아들들에게 당부하였어요. 상정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니 손녀딸과 함께 평안히 가실 수 있게 차비를 하도록 하여라. 준비해둔 혼수는 물론 여행에 차질이 없게 단단히 준비하거라. 그리고 아비는 상전을 모시고 상경했다가 돌아오되
상전의 서찰을 받아와서 무사히 도착하셨음을 내게 알려주도록 하거라. 동비의 말에 손녀딸의 아비 되는 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준비를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그리하여 울룡은 무사히 개경에 당도했고 그 후에도 해마다 동비의 집에서 제물과 곡식을 올려보내 큰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답니다. 천리 마로도 쫓지 못한 금송아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치기로 한 소정방이 대군을 이끌고 서해를 건너왔어요. 당나라 함선은 백제 영토인 군산 어귀를 통과해 나포에 이르니 날이 저물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소정방은 그곳에서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아침 떠나기로 하고 배의 닻을 내린 후 군영을 설치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사방으로 탐색병을 내보내 백제군이 어디에 있나 살피게 하였답니다. 속속 들어오는 보고는 백제군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하, 우리가 겁나서 모두 도망갔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 느긋한 마음이 된 소정방은 그동안의 피로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당나라 군사들도 모두 골아떨어졌지요. 다만 파수병들만이 졸린 눈을 억지로 뜨고 있었으나 그들 역시 퍼붓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루를 잡은 채 졸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조용하고 적막한 가운데 벌벌레들만이 찌르르 찌르르 울고 멀리서 개구리가 개골개골 울었답니다. 그때 호련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은 도사의 모습이었지요. 긴 수염에 흰 도포를 입고 길다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람과 같이 나타났던 것이었어요. 그는 곧바로 소정방의 군막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잠을 쿨쿨 자고 있던 소정방은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지요. 아니, 여길 어떻게? 나는 오성산의 산신령이다. 그대에게 할 말이 있어 왔노라. 산신령은 멋있게 생긴 흰 수염을 위엄 있게 쓰다듬었답니다. 그대가 백제를 치고자 대군을 이끌고 이곳을 침범하긴 했으나 백제 임금은 실로 비범한 인물이다. 또한 군사들도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기를 자랑으로 여기는 용감무쌍한 자들이다. 그대 정도의 장수는 백제에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 그 헛된 꿈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라. 만일 그대가 끝내 무모하게 백제를 치고자 한다면 이로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의 목숨도 위태로울 것이니라. 그러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소정방은 얼떨결에 당한 일이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숨도 위태로울 것이라고 한 산신령의 말이 무척이나 꺼림칙하였어요. 소정방은 급히 군막 밖으로 뛰어나갔으나 졸고 있는 파수병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 녀석들 보초를 설했더니 잠을 자. 아이고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그만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깜빡. 시끄럽다. 너희들 이곳으로 영감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혹시 보았느냐? 예, 영감이요?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자고 있던 녀석이 뭘 알겠느냐? 너희들은 나중에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소정방은 군졸들에게 한바탕 야단을 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부근 일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하긴 졸지 않더라도 군졸들이 보았을 리가 없지. 사람이 아니고 산신령이라니. 사람이라면 그 깊숙이 있는 장군의 군마까지 들어올 수가 없지. 희미한 조각달이 서산 마루에 걸려있고 물결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배전을 치고 있었어요. 다시금 군막으로 돌아왔으나 잠들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웠답니다. 아침에 부지시한 얼굴로 일어난 소정방은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어젯밤의 일을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군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모든 군사들은 들어라. 오늘부터 백제의 도성을 향해 진격한다. 어디에서 백제군의 기습을 받을지 모르니 진격하는 배들은 각별히 주의하라. 오늘부터 모든 함선은 돛을 내리고 진군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란한 빛을 보이지 말라. 명령을 어기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소정방의 명령이 떨어지자 함선들은 일제히 돛을 내리고 나포를 떠나 백제의 도성을 향해 진군을 시작하였어요. 나포를 떠나 7, 80리쯤 노를 저어온 당나라 배들은 임천 칠산이란 곳에 도착하였답니다. 소정방은 이곳의 지세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일단 배들을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서서 주의 깊게 사방의 산세와 물의 흐름을 살펴보았어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던 소정방은 임천 앞 빽빽하게 우거진 숲속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을 보았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예,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금빛 같습니다. 허허, 백제에는 금은 보화가 많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산속에서 저렇게 번쩍거릴 정도라니. 장군님, 자세히 보니 저것은 송아지 모습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저것을 잡으러 가자. 무척 탐이 나는구나. 소정방은 군사들에게 얼마간 진군을 멈추라 명령하고는 부하 약간을 거느리고 배에서 내렸어요. 소정방은 말을 타고 금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말이 다그닥거리며 시끄럽게 달려가는데도 금송아지는 여유만만하게 임천 뒷산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금송아지가 느릿느릿 걸어가니 곧 잡을 수 있겠다. 어서 가자, 이랴. 채찍을 맞은 말은 아까보다 더 빨리 뛰었지요. 따그닥 따그닥. 소정방의 말은 천리마였어요.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이니 오죽이나 빨랐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더 빨리 말이 달려도 금송아지는 저 멀리 있었답니다. 거리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봐라, 뭣들 하느냐. 빨리 저 금송아지를 쫓아라. 소정방은 달리는 말에 더욱 세차게 채찍을 가하며 부하들을 향해 호령을 하였지만 도저히 금송아지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할 수 없다. 모두 일제히 활을 쏘아라. 소정방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자신도 달리는 말에서 금송아지를 겨냥해 화살을 날렸어요. 부하들도 일제히 화살을 쏘았지요. 소정방은 물론 군사들도 백발백중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화살은 금송아지와는 얼토당토하는 엉뚱한 곳에 가서 박히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얼마를 쫓아가다 결국 소정방은 금송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 얼마를 더 달려 임천 앞 조그마한 다리에 이르렀지요.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소정방은 급히 말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고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금송아지가 이쪽으로 달려온 것 같은데 혹시 보았느냐? 금송아지요? 조금 전에 이 뒷산으로 가던데요. 그래, 알았다. 여봐라, 이 부근의 산을 샅샅이 뒤져라. 그러나 아무리 부근의 산을 이잡듯 뒤져봐도 금송아지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많은 시간을 허탕치고서야 소정방은 금송아지 찾는 것을 단념하였어요. 아무리 금송아지가 욕심이 나도 더 이상 그곳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소정방은 돌아가 군사들에게 다시 진군 명령을 내렸답니다. 소정방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천리말을 탄 데다 백발백중이라고 이름난 자기가 그까짓 금송아지 하나를 못 잡다니 말이지요. 그렇지. 아마도 그 금송아지는 오성산 산신령이 변해서 나타난 것일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을 타고서도 쫓지 못할 까닭이 있겠는가. 또한 당나라에서도 제일의 명궁 소리를 듣는 내 화살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금송아지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었구나. 소정방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 후 사람들은 아이들이 놀던 다리를 문동교라 불렀으며 금송아지가 달아났다는 산을 금성산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호동과 낭랑의 슬픈 사랑. 호동 왕자는 고구려 제3대 대무신앙의 아들이랍니다. 비록 둘째 왕비에게서 태어났지만 얼굴이 잘생기고 성격이 쾌활하였지요. 게다가 총명하고 무예 실력까지 뛰어나 아버지 대무신앙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대무신앙 15년인 32년 4월의 어느 날이었지요. 사냥을 좋아하는 호동 왕자는 숲이 많은 옥저 땅으로 사냥을 떠났답니다. 이때 낭랑국 왕인 최리도 마침 그곳에 왔다가 호동 왕자와 우연히 마주쳤지요. 최리는 호동 왕자를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대의 얼굴과 차림새를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한데 혹시 북쪽 나라 고구려 왕의 아들이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왕자 호동이라 합니다. 누구시길래 저를 금방 알아보시는지요? 나는 낭랑국의 왕이요. 그대에 대한 소문은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소. 과연 소문대로 아주 잘생겼군. 호동 왕자, 우리 낭랑국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오늘 밤 묵어가지 않겠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하니. 예, 좋습니다. 성격이 쾌활한 호동 왕자는 낭랑국 왕의 청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 호동 왕자는 최리를 따라 낭랑국으로 갔답니다. 낭랑국 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지요. 최리는 호동 왕자를 처음 본 순간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호동 왕자를 사위로 삼아야겠어. 고구려는 이웃 나라이긴 하지만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얼마 전엔 동부여마저 삼켜버렸고 고구려와 사돈이 된다면 우리 낭랑국을 고구려의 침략으로부터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이야. 최리는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호동 왕자를 극진히 대접하였어요.
인사드려라. 이 젊은이가 고구려에서 온 호동 왕자다. 죄리는 낭랑공주를 불러 호동 왕자와 인사를 시켰답니다. 호동 왕자는 낭랑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어찌나 아름다운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낭랑공주도 호동 왕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잘생긴 왕자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날마다 궁궐마당을 거닐며 사랑을 속삭였어요. 죄리는 낭랑공주가 호동 왕자와 사랑에 빠진 것을 보고 공주를 불러 물었답니다. 이번에 호동 왕자와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공주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어요. 아바마마가 원하신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허허, 너도 원하는 일이 아니냐? 내가 호동 왕자에게 말해보마. 죄리는 호동 왕자를 따로 불러 넌지시 물었답니다. 호동 왕자는 내 딸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싫지 않다면 두 사람을 혼인시키고 싶은데.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낭랑공주를 사랑합니다. 저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바마마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지금은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호동 왕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내가 허락할 테니 여기서 먼저 혼례를 올리시오. 그런 다음 고구려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면 공주를 데려가 아내로 맞이하시오. 호동 왕자는 죄리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어요. 그리하여 호동 왕자와 낭랑공주는 낭랑국에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답니다. 호동 왕자는 낭랑공주와 꿈같은 시간을 보내었어요. 며칠이 지나 호동 왕자가 고구려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낭랑공주는 이별이 아쉬워 눈물을 펑펑 흘렸지요. 미안하오. 아바마마의 허락을 받아 그대를 데리러 올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호동 왕자는 낭랑공주를 달래고 낭랑국을 떠났어요.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 왕자는 아버지 대무 신앙에게 아뢰었지요. 아바마마, 낭랑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대무 신앙이 말하였어요. 낭랑국이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 아느냐? 우리가 꼭 정복해야 할 땅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고구려가 낭랑국을 정복하지 못하는지도 알고 있느냐? 예, 낭랑국에 있는 자명고라는 북과 뿔피리 때문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자명고와 뿔피리가 저절로 울려 위험을 알려준다면서요. 우리 고구려 병사들이 여러 번 낭랑국을 공격했지만 자명고와 뿔피리 때문에 기습 공격을 당해 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낭랑공주가 자명고와 뿔피리만 없애준다면 혼인을 허락하마. 호동 왕자는 대무 신앙의 말을 듣고 낭랑공주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사랑하는 공주, 아바마마께 간신히 우리들의 혼인을 허락받았소. 낭랑국에 있는 자명고와 뿔피리를 없애준다면 공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소. 그러니 무기고에 있는 자명고와 뿔피리를 부수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 내게 연락을 주면 그대를 맞이하러 한 걸음에 달려가겠소. 호동 왕자는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낭랑공주에게 편지를 전하였어요. 편지를 받은 낭랑공주는 고민에 휩싸였지요. 어찌해야 하나. 호동 왕자님의 부탁을 들어주면
나라와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인데. 낭랑공주는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을 거듭했답니다. 사랑을 위해 자명고와 뿔피를 부술까? 아니면 호동 왕자님의 청을 거절할까? 난 왕자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왕자님과 함께 살려면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해. 나는 이미 그분과 혼인했으니 고구려의 여자가 아닌가. 낭랑공주는 마침내 자명고와 뿔피리를 없애기로 결심하였어요. 사랑을 위해 나라와 아버지를 배신하기로 한 것이지요. 낭랑공주는 그날 밤 몰래 무기고로 들어가 칼로 자명고를 찢고 뿔피리를 부셔버렸어요. 공주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낭랑공주에게 연락을 받은 호동 왕자는 군대를 거느리고 낭랑국으로 쳐들어갔답니다. 낭랑국에서는 처음에 고구려군이 쳐들어온 것을 까맣게 몰랐어요. 자명고와 뿔피리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고구려군이 궁성을 포위하자 최리는 깜짝 놀랐답니다. 고구려군이 쳐들어왔구나. 그런데 왜 그걸 몰랐을까? 최리는 무기고로 가보았어요. 아니, 누가 이런 짓을... 자명고와 뿔피리가 갈기갈기 찢기고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리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 살펴보았어요. 그 칼은 공주의 것이었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공주가 나를 배신하다니. 분노에 사로잡힌 최리는 낭랑공주를 잡아들여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고구려군은 물밀듯이 궁궐로 쳐들어갔지요. 호동 왕자는 낭랑공주부터 찾았답니다. 낭랑공주가 어디에 있느냐? 어서 공주를 찾아라. 고구려 병사 하나가 소리쳤어요. 공주가 여기 있다. 호동 왕자는 낭랑공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낭랑공주는 이미 죽어 있었지요. 호동 왕자는 피투성이가 된 낭랑공주의 시신을 안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나 때문에 그대가 죽었구려. 호동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구려로 돌아왔어요. 대무신앙은 궁궐 밖까지 나와 호동 왕자와 고구려군을 뜨겁게 환영하였지요. 장하다. 낭랑국을 정복하고 돌아왔구나. 대무신왕은 호동 왕자를 칭찬하였어요. 그러나 호동 왕자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낭랑공주를 잃었기 때문이지요. 호동 왕자는 낭랑국을 정벌한 공으로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갔어요. 백성들은 대무신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 왕이 될 사람은 호동 왕자라고 입을 모아 말하였지요. 한편 고구려에는 호동 왕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대무신왕의 첫째 왕비였어요. 첫째 왕비에게는 해우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지요. 첫째 왕비는 해우가 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호동 왕자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우자 호동 왕자에게 태자 자리가 돌아갈까봐 두려워하였답니다. 첫째 왕비는 틈만 나면 호동 왕자를 모함하기 시작하였어요. 호동이 낭랑국을 정벌하고 온 뒤부터는 저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쭐해져서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대무신왕은 왕비가 호동 왕자를 모함해도 믿지 않았어요. 호동이 어디 그럴 사람인가? 종전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호동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호동이 얼마나 간악한지 아십니까? 저와 해우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자 자리를 노리고 말이지요. 태자 자리를 차지하면 임금 자리를 노리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첫째 왕비는 호동 왕자를 미워하여 온갖 모함을 하였답니다. 그런 일이 거듭되자 처음엔 믿지 않던 대무 신앙이 호동 왕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어요. 호동 왕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슬픔에 잠겼지요. 호동 왕자를 따르는 신하가 왕자에게 권하였어요. 왕자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믿는데 어째서 대왕마마께 사실대로 아뢰지 않습니까? 옳고 그른 것은 하늘이 다 아는데 내가 구태여 변명할 필요가 있겠소. 내게 죄가 없다고 밝혀지면 어마마마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오. 그러면 어마마마가 벌을 받고 아바마마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니 이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오. 호동 왕자는 이런 말을 남기고 얼마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